수명 양도 계약서 소설가 구자현. 태성, 본명 고태성, 47세. 태성은 키 178cm에 몸무게 72kg의 균형 잡힌 체격을 가진 중후한 인상의 남자다. 짧게 다듬은 검은 머리와 항상 단정하게 다려진 셔츠, 발광 없이 은은한 광택이 도는 가죽 구두, 그리고 시간을 절대 어기지 않는 성실한 생활 태도는 그가 직장인계의 교과서라 불리게 만든 이유였다. 그는 말수는 적지만 말할 땐 한마디 한마디가 묵직한 무게를 지녔고, 동료들에게는 믿을 수 있는 선배, 후배들에게는 본받고 싶은 롤 모델로 통했다. 태성은 서울 외곽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태성이 10살 때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 이후로 태성은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과 함께 죽음에 대한 깊은 두려움을 안고 살았다. 어머니는 작은 칼국수집을 운영하며 홀로 태성을 키웠다. 태성은 대학을 졸업한 뒤 처음으로 발을 디딘 곳은 중소제조업체의 영업팀이었다. 당시 월급은 150만원. 그가 인생의 재무 목표를 세우게 된 계기는 입사 2년차 친구의 결혼식장에서였다. 나도 언젠가는 남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겠다. 그때부터였다. 그는 월급의 50% 이상을 저축하기 시작했다. 지하철로만 출퇴근했고 점심은 항상 편의점 2+1 도시락으로, 저녁은 사무실에 남은 잔반으로 해결했다. 술자리는 철저히 피했고 회식도 2차까지는 절대 가지 않았다. 그렇게 10년을 버틴 끝에 그는 1억 원의 종잣돈으로 첫 소형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2년 뒤 그 아파트의 시세는 2배로 뛰었다. 이 시점을 계기로 태성은 부동산과 주식 투자에 눈을 떴고, 밤마다 재무 관련 서적과 경제신문을 파고들며 자산을 체계적으로 분산하기 시작했다. 30대 후반, 그는 모은 자산을 ETF와 배당주에 나눠 투자했고, 보유한 부동산 2채는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안겨주었다. 그렇게 18년이 지나 그는 총 20억 원의 순자산을 이루었다. 그의 최종 목표에 딱 맞는 금액은 아니었지만 혼자 쓰기에는 부족하지 않은 액수였다. 그의 목표는 단순하고도 분명했다. 50세 이전에 경제적 자유를 얻고 그 다음엔 나만의 여행을 떠나는 것. 퇴사를 결심한 태성은 사표를 제출했고 곧바로 장기 여행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북유럽의 오로라, 남미의 파타고니아, 아프리카의 미사이마리까지 그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100곳이라는 리스트를 오랫동안 작성해 두고 있었다. 퇴직 전 마지막 출근 날 그는 회사 옥상에서 도시의 석양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내 인생의 진짜 여행이 시작된다. 그러나 인생은 그에게 너무나도 잔인한 장난을 던졌다. 기침이 점점 심해지던 어느 날, 태성은 별 생각 없이 병원을 찾았다. 단순한 감기쯤으로 여겼다. 하지만 검사는 생각보다 길었고 담당 의사의 표정은 심각했다. 대세포 신경 내분비 폐암입니다. 드문 폐암인데 전이가 굉장히 빠릅니다. 생존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예상됩니다. 평소 흡연 습관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병원 복도는 마치 영화처럼 정적에 휩싸였다. 태성은 말문이 막혔다. 심장은 요동쳤지만 세상은 멈춘 듯 했다.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유일한 선물인 흡연이 이러한 결과를 낳게 하다니. 그는 병원을 나와 자신의 퇴사 기념으로 산 포르쉐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백밀러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내가 죽는다고? 그것도 1년 안에? 그날 이후 태성의 삶은 무너졌다. 커튼을 열지 않은 방 안엔 흐린 빛만 가득했고 그는 하루 종일 울거나 시체처럼 침대에 누워있기 일쑤였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핸드폰도 꺼둔 채였다. 정성 들여 만든 여행 계획표는 구겨져 바닥을 굴렀고 통장 잔고는 이제 아무 의미도 없었다. 모든 감정이 그를 삼켜버렸다. 태성은 인생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온 지난 날들,
단 하루의 여유도 없이 달려온 삶이 억울하게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시절 친구 정민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왔다. 태성은 처음으로 자신이 폐암 말기이고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놀란 정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내가 아는 분이 있는데 5년 전에 급성 폐암에 걸렸었어. 병원에서도 가망 없다는 얘기를 들었지. 그런데 지리산 도산을 만난 뒤로 기적처럼 살아났대. 나도 믿기 어렵지만 혹시 가보고 싶으면 내가 한번 알아볼게. 그 순간 태성의 마음속에 강한 희망이 피어올랐다. 그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나도 죽지 않을 수 있을지도 몰라. 태성의 어머니는 아들의 병을 듣고 누구보다 깊은 절망에 빠졌다. 살릴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해보고 싶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는 정민의 도움을 받아 아들과 함께 지리산 도사를 찾아간다. 지리산의 깊은 산골짜기에서 만난 도사는 신비로운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도사는 조용히 점괘를 보고는 뜻밖의 말을 꺼냈다. 당신 아들의 삶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수명을 양도받는 겁니다. 이 계약서를 가지고 오면 가능할지도 모르지요.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다. 하지만 절망의 끝에 선 태성과 그의 어머니는 이 마지막 희망에 모든 걸 걸기로 결심한다. 사실 지리산 도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19세기 후반에 태어나 젊은 나이에 불치병에 걸렸고 30살이 되기 전에 죽을 운명이었다. 하지만 신비한 존재와의 계약을 통해 남의 수명을 받아 자신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 처음엔 그 능력을 오직 자기 생존을 위해 사용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지켜보며 그는 점점 생명의 가치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결국 그는 결심했다. 이 능력을 단지 자기 욕망을 위해 쓰지 않겠다고 누군가 진정으로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이들에게만 그 기회를 주기로. 도사는 태성을 처음 마주했을 때 그가 단순히 시한부 인생이기 때문에 삶을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태성의 눈빛에는 여전히 살아야 할 이유를 찾으려는 갈망이 남아 있었고 그것은 마치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 했다. 그는 태성에게 말했다. 너희 삶은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 아직 너 안에는 무언가 더 깊은 깨달음을 기다리는 시간이 남아있다. 그래서 도사는 수명을 연장하는 계약서의 얘기를 꺼냈다. 그것은 단순한 생존의 조건이 아니라 태성이 왜 살아야 하는지를 스스로 깨닫도록 돕기 위한 하나의 시험이었다. 그 순간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어머니는 문득 생각에 잠겼다. 내가 내 삶을 아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 어떨까? 어머니는 살며시 계약서를 들여다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가 너한테 내 시간을 조금 줄 수 있다면. 그 말을 들은 지리산 도사는 어머니를 가만히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보통 사람들은 1년을 주면 자신의 생명도 1년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조금 다릅니다. 태성을 10달 동안 품고 고통이 많은 사바세계에 태어나게 했으니 특별한 계산이 적용됩니다. 곱하기 10이죠. 즉 6개월을 주면 어머니 생명이 6년 줄어들게 됩니다. 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컥 솟아올랐다. 그게 가능하다면, 그게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이미 오래전에 그 아이에게 내 전부를 준 거나 다름없지 않은가. 어머니가 계약서를 써주겠다고 말하자 태성은 마음 깊은 곳에서 심한 갈등이 일었다. 어머니 그럴 수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어머니는 태성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말했다. 나는 내가 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내가 내게서 나왔듯 내 삶을 다시 너에게 주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란다. 그 말에 태성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어머니는 망설임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리고 기적처럼 태성의 수명은 6개월 더 연장되었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태성은 여전히 자기 앞에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어머니의 삶을 빼앗은 것 같은 죄책감에 괴로웠다. 게다가 어머니는 예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고 걸음도 좀 더 더디게 보였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리산 도사는 태성에게 조용히 말했다.
내 어머니는 너에게 6개월이라는 시간을 선물하셨어. 이제는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너 스스로 살아갈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니? 그게 어머니의 사랑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일 거야. 그 말은 태성이 마음에 깊이 꽂혔다. 그래, 어머니가 내게 삶을 나눠줬어. 나는 이제 그 생명을 어떻게든 더 이어가야 해. 그게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일 거야. 그는 깊이 생각했다. 누군가 자신의 수명을 나눠줄 수 있을지. 그때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다. 어릴 적 친구 미정. 그녀는 지금 간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태성은 기억을 더듬었다. 미정이 한 번은 이런 말을 했다. 가끔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 중에는 죽음을 바라는 사람도 있어. 그 말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그래, 미정이라면 뭔가 힌트를 줄 수 있을지도 몰라. 세상에서 가장 큰 무료는 부모보다 먼저 죽음을 맞는 것이라 하지 않는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 미정이에게 나의 얘기를 해보자. 태성은 핸드폰을 들었다. 무엇보다 미정은 나의 사연을 듣고 무척 안타까워했다. 그리고 자신이 관리하는 환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고 태성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다. 태성은 최대한 빨리 환자들을 만날 결심을 한다. 병원 6층. 신생아 집중치료실과 연결된 환자실 한쪽 끝. 차가운 형광등 아래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운 그 공간에서 태성은 한 병실 앞에 멈춰섰다. 출입문 너머로 작게 들려오는 심박기 소리와 일정한 간격으로 울리는 기계음. 문패에는 작게 쓰인 이름 김수진 34세. 침대 위에는 젊은 여성이 누워있었다. 초췌한 얼굴, 창백한 입술, 튀어나온 쇄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배는 여전히 둥글게 부풀어 있었다. 태성은 조심스레 다가갔다. 김수진 씨 맞으시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에 번진 피로 속에서도 어딘가 부드럽고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누구세요? 전 고태성이라고 합니다. 이 병원에서 상담하는 일을 돕고 있어요. 담당 간호사에게 소개받고 왔습니다.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지금 진실보다 중요한 것은 김수진의 마음을 여는 일이었다. 아, 네. 무슨 일로? 태성은 현재 마음 상태를 물어보았고 조금이라도 자신이 상담을 통해 돕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조금의 신뢰가 생기자 손에 쥐고 있던 종이 한 장을 조심스레 꺼내 그녀 앞에 내려놓았다. 수명 양도 계약서. 수진씨, 저는 사실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폐암 말기입니다. 수명 1년도 채 남지 않았어요. 수진이 눈이 살짝 흔들렸다. 이 종이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당신의 남은 시간을 제게 일부 나눠주는 계약입니다. 불쌍한 저에게 수명 양도 계약서를 써주실 수 있나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배 위에 올렸다. 입술이 떨렸고 눈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아이만 낳고 그걸로 괜찮아요. 그 다음은 괜찮아요. 그럼 이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그때 서명해 주셔도 돼요. 그 순간 수지는 확고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지친 숨결 속에서도 그녀의 눈은 분명히 빛나고 있었다. 아니요, 전 아직 이 아이가 저를 안고 울어줄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제 목소리를 기억할 만큼 자라길 바라고 있어요. 이 아이가 언젠가 저한테 엄마라고 불러줄 그날까지. 전 죽을 수 없어요. 단지 하나의 계약서라고 하지만 제가 써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의 간절한 마음은 이해하나 저는 수명 양도 계약서를 써줄 수 없어요. 태성은 그 말에 무너졌다. 다시 한번 설득을 하려고 해봤지만 진정 어린 동의를 받지 않으면 계약서는 의미가 없다는 도사의 말이 떠올랐다. 계약서를 조용히 접어 주머니에 넣고 병실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의 가슴 어딘가에는 묘한 감정이 들었다. 그녀는 아이만 살릴 수 있다면 자신은 죽어도 좋다고 여러 차례 말했는데 만약에 내가 그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태성은 고민에 빠졌다. 수명 양도 계약서를 과연 써줄 사람이 있을까? 자신의 생명만큼 소중한 것은 없는 것이고 태성은 미정과 두 번째 만난 이기환 78세 치매 환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분은 교통사고로 죽은 손녀 해리에 대한 그리움이 크고
아직도 손녀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끔 정신이 돌아올 때 정상인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그때 수명 양도 계약서에 대해 말아보는 것이 어떨까 미정은 제안했다. 태성은 고개를 떨군 채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할까? 어느 오후 늦은 햇살이 병동 복도를 길게 물들였다. 햇살은 유리창을 지나 은은한 금빛으로 바닥을 감쌌다. 태성은 병원 4층 노인 전문 병원의 한 병실 앞에서 숨을 고르며 걸음을 멈췄다. 문 앞 명패에 적힌 이기환 78세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태성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섰다. 병실 한쪽 창가 햇살이 비추는 자리에 말없이 창밖을 응시하는 노인이 앉아 있었다. 옅은 회색 잠옷, 푸석한 흰머리, 뼈만 남은 듯한 손가락. 그의 눈동자는 멀리 과거를 보는 듯 텅 비어 있었지만 어딘가를 애타게 찾는 느낌이 들었다. 기환 어르신 안녕하세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는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미소 지었다. 해리구나. 우리 해리. 오늘도 왔네. 아이고 이쁜 것. 태성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상황을 이해했다. 노인은 자신을 손녀 해리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눈빛은 너무도 선명하고 따뜻했다. 태성은 조심스럽게 노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노인이 손을 내밀자 그는 그 손을 살며시 잡았다. 기환 어르신의 손을 바싹 마른 나뭇가지 같았지만 따뜻했다. 내가 요즘 자꾸 잊는다 그렇지? 근데 해리는 잊을 수가 없어. 해리는 꼭 온다 했잖아. 오늘도 와줘서 고맙다. 태성의 마음 한켠이 조여왔다. 하지만 그는 이 순간이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환 어르신, 전 해리가 아닙니다. 지금 제 말이 얼마나 닿을지 모르겠지만 전 제 얘기를 하려 합니다. 저는 폐암말기 환자입니다. 삶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발 수명 양도 계약서에 서명해 주세요.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태성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노인은 말이 없었다. 그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다. 그리고 태성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쓰다듬기 시작했다. 마치 어릴 적 손녀의 손을 어루만지듯이. 해리야, 내가 널 지켜야지. 내 머릿속에 내 얼굴이 있는 한 나는 아직 가면 안 되지. 언젠가는 너를 잊겠지. 그땐 나는 죽어도 돼. 하지만 지금은 아직 아니야. 널 기억하는 동안은 내가 마지막 약속을 지켜야 해. 태성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자신을 손녀로 착각한 노인이 말해서 진심을 느꼈다. 자신이 어릴 적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자신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던 그 기억이 떠올랐다. 지금 이 치매에 걸린 노인의 목소리는 삶의 끝자락에서 나오는 가장 진실한 말이라는 것을 태성은 직감했다. 그 순간 병실 안으로 햇살이 더 깊이 스며들었다. 기환 어르신의 손은 마치 누군가를 위해 끝까지 붙잡고 싶은 생명의 끈처럼 느껴졌다. 태성은 조용히 일어났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그는 천천히 병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기 전 노인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해리 고마워. 또 와라 꼭. 복도에 나선 태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손바닥엔 여전히 노인의 온기가 남아있었다. 기억조차 지워져가는 사람도 삶의 끝자락에서 누군가를 지키고 싶어해. 태성은 다시 무겁게 발걸음을 옮겼다. 계약서는 여전히 그의 품 안에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종이에 서명해 줄 사람은 없었다. 과연 내가 이 계약서를 받을 수 있을까?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그는 미정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보기로 결심했다. 병원 한가운데 6층 재활센터 옆에 조용한 공간이 있다. 하얀 커튼 사이로 은은하게 햇살이 퍼지고 한쪽 벽에는 작은 십자가와 함께 꽃과 촛불이 놓여 있었다. 그곳은 병원 환자들이 잠시 숨을 고르는 기도실이었다. 태성은 문 앞에서 잠시 주저했다. 병원 복도를 거닐 때 세 번째 사람을 찾던 중 간호사 미정이 소개한 인물, 50대 초반의 수녀, 마리아 요한나 수녀. 자궁암 말기 진단을 받은 상태지만 스스로를 돌보면서도 병원 내 다른 환자들에게 명상을 가르치고 있었다. 태성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기도를 하는 고요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햇살 아래 하얀 수녀복을 입은 여인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환한 얼굴로 눈을 떴다. 입가에 번진 미소는 아픔을 넘은 평온을 품고 있었다. 오셨군요, 고태성 씨. 맞으시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았다. 이 병원에서 명상을 이끄신다 들었습니다. 스스로도 많이 아프시다면서요.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아픔에서 자유로운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저도 현실을 극복하기 많이 어려웠죠. 하지만 지금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성은 지체 없이 품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그녀 앞에 놓았다. 익숙해진 동작이었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묘하게 떨렸다. 이 계약서에 서명해 줄 수 있나요? 당신의 선행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그 시간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죽음을 받아들이신 분 같아서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마리아 요한냐 수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손끝으로 종이를 조심스럽게 만졌다. 그리고는 조용히 깊은 눈빛으로 태성을 바라봤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과 삶을 포기하는 건 달라요. 전 지금 이 고통 속에서 누군가를 위해 더 많은 걸 해주고 싶어요. 이 아픔은 제 수행입니다. 제가 태성 씨에게 수명 양도 계약서를 써주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고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요? 그리고 수명 양도 계약서를 써서 나 자신의 남은 삶이 나약해진다면 저에게 의지하는 많은 환자들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간호사 미정에게 태성 씨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와 같은 상황이라 꼭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제가 말기암 진단을 받고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삶의 연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싶었죠. 누구나 태어나면 죽습니다. 아무도 부정할 수 없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은 잠깐의 삶이죠. 저는 선행을 행하기 위해 수녀가 되었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삶의 의미를 확실히 갖게 된 것은 말기암 진단을 받은 후입니다. 정말 인생은 아이러니하죠. 남은 삶이 짧은데 어느 때보다 저는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러한 감정을 미리 느꼈다면 제 삶은 어땠을까요? 태성은 한숨을 크게 내쉬며 수녀에게 말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수녀님, 꼭 좀 설명해 주세요. 수녀님이 저에게 마지막 희망입니다. 마리아 요한냐 수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선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처음엔 머지않아 죽는다는 사실에 매우 괴로웠어요. 물론 지금도 많이 힘들지만 이 병원에 있는 많은 눈물 짓는 사람들, 그들이 무슨 죄가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누구도 하루 앞을 예견할 수 없죠. 누구나 시한부 인생이에요. 당장 내일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죠. 다만 저는 종착점을 빨리 알았기에 더 슬픈 것일 뿐이에요. 수녀는 잠시 침묵한 후 다시 말을 이었다.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서로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나 태성씨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멀지 않은 미래에 다 사라질 거예요. 참으로 슬픈 사실이지만 모두가 함께한다는 건 이 저에게 위로가 돼요. 우리 모두는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같은 운명 공동체예요. 그것이 사랑의 시작이 아닐까요? 같이 태어나고 같이 죽고 결국 하늘에 있는 반짝이는 별처럼 우리의 많은 조상들과 함께 빛나는 거죠. 태성은 수녀에게 정중히 인사를 하고 기도실 문을 닫았다. 더 이상 수녀의 말을 들을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엔 큰 파장이 일었다.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누구나 태어나면 죽는데 너무나도 죽는다는 사실이 괴롭고 힘들지만 현실을 수용하고 조용히 명상을 하며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닐까? 태성은 집에 와서도 마리아 요한나 수녀의 말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그 말들 하나하나가 그를 사로잡았다. 특히 받은 사랑을 돌려줄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면 단 하루라도 제게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 순간 갑자기 어머니가 떠올랐다. 어머니는 최근에 몸이 급격히 악화되셔서 요양병원에 계셨다. 태성은 갑자기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폭풍처럼 몰려왔다. 태성은 가슴속에서 무언가 답답한 생각이 들었다. 내가 수명 양도 계약서를 받기 위해 쓰는 시간이 도리어 어머니와 추억을 만드는 데 써야 되는 것이 아닐까? 병원에서 더 이상 수명 양도 계약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태성은 미정을 병원 옥상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옥상에는 환자로 보이는 노인이 자동 전동 의자에 앉아 있다. 그 노인은 태성을 보자 손짓하며 부른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그 노인은 바로 지리산 도사였다. 태성아, 너는 내가 준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퍼즐을 하나하나 맞추기 시작하는구나. 나는 항상 내 옆에서 너를 지켜봤지. 첫 번째는 아이를 낳고 싶은 어머니, 두 번째는 기억을 지키고 싶은 노인, 세 번째는 자신의 고통을 돌봄으로 극복하는 수녀를 만났지. 본 소감은 어떤가? 태성은 잠시 고민하며 대답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머리가 점점 복잡해지네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삶을 연장하고자 하는 의지는 똑같았어요. 지리산 도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태성아, 삶이란 누구에게나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이라는 것이지.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삶이 고통스러워도 인간은 누구나도 붙잡는 존재야. 너가 말한 3명의 환자들은 모두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었지. 너 역시 어머니에 대한 간절한 사랑을 느끼었겠지. 어머니는 자신의 수명을 줄여드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잖아.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삶의 계약서인 거지. 태성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 그는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았던 자신을 되돌아보며 내가 어머니를 자주 찾아뵈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나 나는 시간이 없다. 죽지 않고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수명 양도 계약서를 써줄 사람을 찾아야 한다. 반드시 찾아야 한다. 미정은 옥상에서 태성의 모습을 보고 놀랐다. 예전에 두려움에 가득 찼던 모습은 어디 갔는지 이제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의미심장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강한 결심이 느껴졌다. 마지막으로 그분을 한번 보자. 그분이라면 분명히 수명 양도 계약서를 써줄 거라 확신해. 미정은 태성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분이 너의 얘기를 듣고 나서 매우 안타까워하셨지. 태성은 깊은 생각에 잠기며 100세를 넘긴 사람이라고 했지. 누가 그 나이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 아마 그분이라면 나에게 삶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복도를 걷는 동안 나뭇잎이 천천히 떨어지고 햇살이 길게 병원 복도를 비추었다. 손에는 여전히 구겨진 수명 양도 계약서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태성아, 저분은 내가 말한 120세 김정숙 여사야. 정신도 맑고 하루 한 끼를 꼭 혼자 식사하시지. 미정의 말이 그의 귀에 울렸다. 작은 병실 창가에 앉은 노부인, 백발은 단정하게 빗어져 있었고 검은색 모직 조끼를 입고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던 그녀는 천천히 돌아보며 말했다. 누구신가? 안녕하세요. 저는 고태성이라고 합니다.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태성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노부인에게 말을 건넸고 수명 양도 계약서를 조심히 보여주었다. 그는 이미 수차례 같은 말을 반복했지만 이번엔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다. 할머니, 저는 말기 폐암 환자입니다. 의사 말로는 남은 시간이 길어야 1년 정도라고 해요. 지금까지 치열하게 살아왔지만 현재 제게 남은 것은 곧 다가올 죽음뿐입니다. 그냥 끝내기엔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부인은 잠시 말없이 태성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그의 내면을 꿰뚫는 듯했다. 미정씨에게 당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노부인이 말을 이었다. 삶에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내게 당신의 삶의 이야기를 말해줄 수 있나요? 태성은 무릎을 꿇듯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는 고해성사를 하듯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를 상세히 말했다. 인생의 마지막 편지를 쓰는 듯한 느낌으로 때로는 눈물이 맺히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이 느꼈던 감정들을 정리하려고 머뭇거렸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죠. 어머니는 저를 위해 항상 무엇이든지 해야 했고 그런 삶 속에서 저는 항상 불안했죠. 어머니는 저 때문에 현재 요양병원에 있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쉰 후 이야기를 이어갔다. 어머니는 언제나 제게 희망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어머니마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제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현재의 저의 모습이 불안하고 초조해요. 태성은 숨을 고르고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이젠 그 사랑을 어떻게 돌려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게 남은 시간이 소중하고 그 시간을 어떻게 쓸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노부인은 묵묵히 태성을 바라보며 그의 말 속에 담긴 고통을 고요하게 들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다. 삶이란 그런 거죠, 태성씨. 언젠가 모두가 가야 할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며 결국 무엇을 남길 것인지를 고민해야 해요. 노부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 태성은 그 순간 자신이 지금까지 말한 것은 대부분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하나 모든 내용이 세상에 대한 한탄의 이야기, 진정으로 자신을 살아가게 만드는 이야기에 대한 것은 없었다. 그는 단지 열심히 살았고 이제는 적지 않은 돈은 모았고 그 돈을 쓰려고 하나 죽을 병에 걸려서 세상이 원먹스럽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던 것이다. 내가 여지껏 살아온 삶의 모습이 고작 이 정도란 말인가? 태성은 노부인의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한 채 노부인의 눈을 마주했다. 그와 동시에 태성은 자신이 노부인과 함께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나친 감정이 현재 자신을 힘들게 했고 무엇보다 언제 죽을지 모를 102세인 노부인의 편안해 보이는 모습이 나와는 너무나 달랐다. 자신의 모습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다. 태성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방을 나왔다. 감정을 억누르며 그럴수록 마음은 더 깊은 혼란에 빠졌다. 그는 왜 자신이 이렇게 감정에 휘둘리는지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없었다. 또 한편으로는 노부인에게 수명양도 계약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기회를 놓친 것 같다는 후회가 밀려왔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까? 그는 자신을 질책하며 생각에 잠겼다. 그 순간 노부인의 마지막 말이 귀에 맴돌았다. 내가 여기까지 살아남은 건 딱 한 가지 이유였어. 지켜야 할 사람이 있었고 그게 없어진 뒤엔 남은 이들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작은 일 하나라도 돕는 일. 그러나 지금 내 마음은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는 일이야. 태성은 노부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 말이 태성에게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생각하게 했다. 자신이 삶을 연장하는 것에만 몰두하던 태성은 이제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이 생긴 것이다. 태성은 어릴 적 외할머니와 함께 보냈던 기억을 떠올렸다. 햇살 가득한 오후 9살의 그는 작은 텃밭을 바라보며 외할머니와 함께 앉아 있었다. 외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손수 만든 간식과 담요를 들고 와 태성 옆에 앉았다. 태성아, 너는 커서 뭘 하든 꼭 의미 있는 일을 해라. 시간은 참 빨리 흘러가지. 어느 순간 너도 나를 기억하며 과거를 회상하겠지. 할머니,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그치, 어려운 말이지. 태성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나 빨리 인식해야 한다. 삶의 의미를 찾아야 행복한 사람이 되고 그게 사람을 살게 하는 힘이란다. 난 그냥 할머니랑 계속 이렇게 쭉 살고 싶은데.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태성아, 나중에 누군가 너를 좋아해서 곁에 있고 싶게 만드는 사람이 되면 돼. 그게 중요하지. 태성은 병원에서 나와 어느덧 집 앞에 다다랐다. 그때 지리산 도사가 그림자처럼 그 옆에 다가왔다. 태성아, 노부인을 보고 어떤 느낌을 가졌지? 도사는 태성의 얼굴을 조용히 살펴보며 물었다. 난 너가 노부인의 방을 나오는 걸 보고 사실 놀랐다. 조금만 노력하면 수명양도 계약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것이 어떤 감정인지 난 잘 알고 있다. 너는 역시 나와 비슷해. 진짜 인생의 계약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거지. 태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다. 도사님, 저는 무작정 더 살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어요. 모은 돈도 있었고 즐겁게 버킷리스트를 만들었지만 사실 진정한 목표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기를 원했고 기계처럼 살아온 제 삶이 억울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삶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물론 시간이 별로 없지만 도사의 눈은 진지하게 빛났다. 그렇지 태성아, 너는 이제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길에 서 있는 거다. 그 길이 바로 진정한 인생을 살기 위한 첫걸음이다. 도사는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걸 깨닫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지. 그걸 모르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지. 시간을 얻어도 삶의 의미를 모르면 결국 다시 잃어. 태성은 고개를 떨군 채 도사의 말을 듣고 있었다.
내면의 혼란을 느끼며 그는 삶에 대해 더욱 깊은 의문을 품게 되었다. 며칠 뒤 태성은 마리아 요한냐 수녀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것, 십자가의 성 요한. 자신이 아직 맛보지 않는 어떤 것을 찾으려면 자신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야 하고, 소유하지 못한 것을 소유하려면 자신이 소유하지 않는 곳으로 가야 한다. 모든 것에서 모든 것에게로 가려면 모든 것을 떠나 모든 것에게로 가야 한다. 모든 것을 가지려면 어떤 것도 필요로 함이 없이 그것을 가져야 한다. 태성은 특히 마지막 문구를 되새기며 마음속 깊이 파고든 질문에 답을 찾고자 했다. 모든 것을 가지려면 어떤 것도 필요로 함이 없이 그것을 가져야 한다. 이 말이 계속해서 그의 머릿속에 맴돌았다. 태성은 결국 편지를 읽고 요한나 수녀가 있는 병원으로 향했지만 이미 그녀는 세상을 떠난 상태였다. 병원에서 진행 중인 장례 미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흐느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마리아 요한냐 수녀님. 태성은 잠시 눈을 감고 수녀의 삶과 선행을 떠올렸다. 태성은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다. 특히 마리아 요한냐 수녀의 삶과 그녀가 남긴 말은 그의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았다. 그는 마리아 요한냐 수녀와의 나이 차이가 고작 4살에 불과했음을 떠올리며 그런 선행을 실천한 사람도 죽음을 맞이하는데 자신이 더 오래 살기 위한 욕망을 갖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삶을 연장하는 것 자체가 구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태성은 이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수명양도 계약서에 대한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그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살아야 하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는 이제 단순히 더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점점 더 다가가고 있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더 오래 살고 싶다는 단순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기로 결심했다. 대신 그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가지려면 어떤 것도 필요로 함이 없이 그것을 가져야 한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태성은 더 이상 외부의 것에 의존하거나 시간을 연장하는 것에 매달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더 얻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자신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즉 삶에 대한 욕심이 벗어나야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 것이다. 컵이 비워져 있을 때 물을 채울 수 있는 것처럼 삶에 대한 자신의 욕심을 비워야 진정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닌가. 비록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선 여전히 수명양도 계약서를 써야 된다는 생각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지만 이제 그 생각은 삶의 진정성과 의미를 살아가는 여정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태성은 마음이 혼란스러워 예전에 자주 찾던 선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셨다. 사실 그는 하루에도 여러 번 숨쉬기조차 힘들었고 정신이 흐려지는 순간들도 자주 찾아왔다. 밤에는 기침 때문에 잠을 설칠 때도 많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만큼은 술을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만 같았다. 마치 죽어도 좋다는 심정으로 그는 술을 마신 것이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거리 끝에 웬 노숙자가 앉아서 돈을 구걸했다. 술김에 태성은 노숙자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말을 걸었다. 혹시 당신의 삶을 저에게 양도할 수 있을까요? 노숙자는 태성을 메마른 눈으로 바라보았다. 무슨 말인지. 수면양도 계약서가 뭐지? 노숙자는 당황한 듯 보였다. 돈이 없어서 무너진 가정 때문에 생각하면 슬퍼. 그래서 난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지. 그러나 내가 수명이 줄어들면 우리 가족은 누가 돌봐? 죽을 바에야 구걸이라도 하는 거지. 지금도 죽고 싶지만 난 살아야 돼. 너도 내 입장이라면 죽을 수 없지. 수명 양도 계약서 타령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 나 같은 놈도 사는데. 순간 태성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내가 이렇게 멍청했나?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왜 지금까지 떠올리지 못했는지 스스로도 놀라웠다. 그들은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이라면 어쩌면 수명양도 계약서에 기꺼이 서명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순간 태성의 마음에 커다란 희망이 스며들었다. 그래, 나는 살 수 있어. 태성은 다음날 자살 시도자를 찾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어디서 찾아야 할지 막막했다. 그는 여러 가지로 알아본 끝에 자신이 다니던 직장 근처에 자살사고 예방센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그는 그곳을 직접 방문했고 이 센터가 자살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는 곳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특히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자살 시도자에게서 걸어오는 생명의 전환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하지만 태성에게는 그런 교육을 받을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우선은 자살사고 예방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했다. 고민 끝에 태성은 자신의 돈 2천만 원을 자살사고 예방센터에 기부했다. 내가 1년 뒤에 죽는다면 내가 가진 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태성의 기부는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더 많은 자살 시도자들과 만나보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담긴 기부였다.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마치 아주 어두운 방에 혼자 갇혀있는 것과 같아요. 너무나 두렵고 무섭죠. 그런데 그 어두운 방 안에 아주 작은 빛이라도 비추면 그 사람은 죽음을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빛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살사고 예방 교육자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자살 시도자들은 아주 큰 의미를 느낍니다. 자살사고 예방센터장이 해준 말이 아직도 태성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다. 태성은 이후 자살 시도자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태성은 그들의 사연을 듣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돈이 없고 가족이 나를 버리고 하나같이 내가 경험하지 못한 끔찍한 사연들이 많았다. 나 역시 그러한 상황에 닥친다면 삶을 제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 그들과 나는 특별히 다른 것이 없다. 다만 그들은 나보다 삶이 더 어려운 사람들일 뿐이다. 태성은 자살 시도자들과 이야기를 나눌수록 나는 참 행복한 삶을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이상하다. 나보다 더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보면 오히려 그들을 통해 내가 위로를 받는다. 아, 인간이란 참 모순적인 존재구나. 태성은 많은 자살 시도자들과 대화를 했다. 대화를 하면 할수록 그들의 고통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살 시도자들은 병원의 환자들처럼 태성에게 수명 양도 계약서를 써주지 않았다. 그들은 삶의 상황이 어려울 것이지 자신의 삶을 버리기는 싫었던 것이다. 태성 역시 더 이상 수명 양도 계약서를 써달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제 태성은 자살 시도자들의 어려운 상황의 고통을 나누고 싶었다. 태성은 자살을 결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그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려 했고 그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도움을 주는 데서 그치고 싶지 않았다. 그들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조금씩 배워온 삶의 진짜 의미를 나누고 싶었다. 그들이 절망을 느끼는 이유는 아마도 삶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들은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을지도 모르죠. 태성은 자살사고 예방센터장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그들이 정말로 죽음을 원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단지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뿐인지 태성은 아직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는 하나의 확신은 가질 수 있었다. 만약 그들이 진짜로 죽음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저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라면 나는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태성은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다. 단지 그들의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갈 이유를 찾도록 돕는 것이 진짜 도움이란 걸 깨달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점점 그들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처음에는 수명 양도 계약서를 받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지금은 그들을 진정으로 돕고 싶어진 것이다. 태성은 평소처럼 자살사고 예방센터 교육을 받으러 가던 중 스마트폰을 켰다. 그날 뜬 기사 하나가 그의 눈길을 끌었다. 빌딩 위에서 20대 초반의 학생이 뛰어내리려고 하다가 다행히 구출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그 학생의 이유는 그의 삶에 대한 한탄이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몸에 장애가 있었고 힘겹게 모은 등록금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절망에 빠졌다. 그 학생의 어머니도 갑자기 병에 걸려 응급실에 입원 중이었다. 이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상황이 태성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평소 같았으면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의 태성은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주 떠올리고 있었고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그의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었다. 태성은 기사를 본 후 결심을 굳혔다. 자신이 가진 돈을 진정으로 의미 있게 쓰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는 학생의 등록금과 어머니의 입원비를 기부하기로 결심했다. 이 기부는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넘어서 그 학생의 삶을 다시 한번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 정도밖에 없다면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겠지. 태성은 속으로 다짐하며 기부를 했다. 그가 그동안 생각했던 수명양도 계약서가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돕는 일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에게는 필요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태성은 기부 후 마음이 평화로워졌다. 몸은 점점 더 악화됐으나 자신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이젠 죽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이 변화가 실제로 주변에 전해진 것일까? 병원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는 병원에서 들려온 간호사의 사과와 함께 시작되었다. 검사 결과가 다른 환자와 바뀌었고 그 환자와 태성은 똑같은 이름의 같은 나이였다. 순간 태성은 자신도 모르게 하늘을 쳐다보았다.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잘못된 검사가 그에게 찾아온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아픈 것은 무엇인가? 병원에 물어보니 급성 폐렴이기는 한데 죽을 병은 아니라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태성은 그 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무한히 늘어난 것처럼 느꼈다. 그동안 느꼈던 압박감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듯했다. 병이 다 완치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그저 단순히 시간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건을 통해 그는 생명의 소중함과 타인에 대한 연민을 배우게 되었다. 태성이 다시 지리산 도사를 찾았을 때 그 도사는 이미 사라져 있었다. 도사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은 문자 한 통이었다. 이제 내 삶을 정말 잘 살아볼 수 있겠지라는 짧은 메시지와 함께 계약서로 남의 수명을 가져온다고 하지만 사실 너의 수명의 결정은 너가 하는 거지. 너 안에 보물을 찾을수록 너의 수명은 늘어난다. 항상 건강하게 잘 지내고 그동안 수고했어 라는 말을 남긴 것이었다. 이 메시지는 태성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그는 더 이상 물질적인 이득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대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했다. 자신이 욕심을 채우는 돈 모으는 일 대신 타인과의 연결과 그들에게 진정한 희망을 주는 삶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는 이제 자신이 찾고자 했던 것, 바로 소중한 삶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태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깨닫게 되었다. 이제 태성은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삶의 끝이 아닌 그 끝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예, 지금까지 들어주신 우리 유튜브 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소설가 구자연이고요. 2021년에 한국국보문인협회에 수필가로 등단을 했습니다. 다음에 쓴 단편소설은 39호 동인문집에 실은 제 소설입니다. 앞으로 제가 2편 정도 더 써놓은 단편소설을 추가로 연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미숙하게 제가 말을 좀 미숙하게 했는데 앞으로도 더 다듬어서 더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